이번 시간은 페이지 44페이지 보시면 13번 강구조 용접에서 용접 결함과 관한 용어와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번의 엔드택 개념은 보통 크레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크레이트란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용접 결함인데 그 용접 결함은 크레이트고요. 그래서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용접의 시작점과 종료점에, 개시점하고 종료점에 되어주는 부재죠.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용접의 개시점하고, 개시점 시작점이죠. 개시점과 종료점에 설치하는 보조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조제, 보조강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드렸었습니다. 자, 맞댄 용접을 할 때, 맞댄 용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이 끝부분에다가 양쪽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콘크리트에서는 그 부집정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치해 주는 부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것이 엔드탭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요 시작점하고 조 끝부분 종료점에다가 개시점과 종료점에 설치하던 그 부집.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탓할 때는 그 부집이고, 여기에서는 엔드탭이라고 합니다. 밑에 부분에 되어주는 건 뒷댐제고, 밑부분에 용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뒷댐제고요. 그래서 엔드탭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것은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보조제죠. 그래서 얘는 용접 결함을 나타내는 용어는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블로홀은 용접 결함이 맞죠. 블로홀은 공기구멍이죠. 공기구멍. 용접 내에 미세한 공기구멍이 발생하는 것은 블로홀이고요. 그래서 3번의 용입 부족, 이 용착 부족 현상, 용입 부족 현상은, 이 블로홀의 개념은 용접 내부에 미세한 공기구멍 기포가 발생하는 것은 블로홀 개념이었고요. 블로홀은 여기 미세한 기포가 생기는 거였죠. 그런데 3번에 보시면, 이 용입 부족 현상은 루트부까지 채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위에는 정확히 잘 채워졌는데 밑에 부분에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용입 부족 현상은 이 루트부에까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통 용입 부족 현상이었고, 그 다음에 언더컷은 용착금속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는데, 이것은 가장자리 부분이다. 홈의 가장자리 부분이 채워지지 않고 저것으로 남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형태. 그래서 여기가 채워지지 않고 이 가장자리 부분이 채워지지 않고 빈틈으로 남는 현상을 우리가 언더컷 개념이었고, 그래서 용입 부족은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고, 가장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언더컷입니다. 그리고 크레이트는 용접끼리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진 현상이 크레이트였죠.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은 용접 결함이었고, 1번은 용접 결함이 아니죠.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보조 강판, 보조제입니다. 그래서 13번은 1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에 자, 불안정 용접 중 용접 금속이 홈에 완전히 채워지지 않고 홈에 가장자리 빈틈이 남아있다. 홈에 가장자리가 빈틈이 남아 채워지지 않은 것은 언더컷의 개념입니다. 언더컷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시면 15번 자,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고장력 볼트의 재임 조인기구는 임팩트 렌치나 토크 렌치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력 볼트는 시공 장비가 간단하죠. 그래서 이 노동력 제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단축 가능한 이유가 이 토크 렌치나 임팩트 렌치로 조기 때문에 공사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장력 볼트 접합은 부재 간의 마찰력에 의해서 힘을 전하는 마찰 접합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기 때문에 고장력 볼트나 판재의 전단 응력이나 지압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항상 같이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 얇은 강판에 적당한 간격의 골을 내어서 요철 강화한 데크 플레이트. 원래 플레이트는 판인데 데크는 원래 영어 발음 직역을 하면 갑판이죠. 배의 갑판을 뜻하는 용어죠.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는 이렇게 골 모양을 이렇게 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사용된 것은 우리는 판의 개념이 된 게 바닥판밖에 없잖아요. 바닥판. 그래서 이 바닥판에 쓰는 겁니다. 바닥판. 그래서 이 바닥판에 이 거푸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철근 콘크리트 이 슬래브를 만든다는 거죠. 슬래브 이 바닥판을 만들게 되면 이때 이 데크 플레이트가 이 거푸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거푸집 역할을 얘가 하게 됩니다. 데크 플레이트가. 그 다음에 4번의 시어 커넥터는 철골보의 외부의 자굴 방지하기 설정은 스티프너죠. 그래서 이 현재 사용되는 것은 스티프너고, 근데 시어 커넥터는 전단 연결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단 연결제 시어 커넥터입니다. 자, 이 경우는 보통 바닥판은 슬래브 개념하고 철골보의 프렌지를 일체화하는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철골보를 이렇게 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철골보의 프렌지하고 얘하고를 자 일체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철물이 시어 커넥트의 개념이 됩니다. 자, 여기에 자 스튜드 볼트를 많이 활용해서 하게 됩니다. 얘가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철골보하고 바닥판에 합성보 사용할 때 이 시어 커넥터를 우리가 이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허니콤보는 외부는 설비 배관의 통로를 이용. 허니콤보라는 것은 보의 외부 부분에 구멍을 낸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옆에 측면에서 보면 이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래 위에 프렌지가 있겠죠. 프렌지 두께가 이렇게 있을 거고 아래 위에 프렌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외부 부분이잖아요. 외부 부분에 이렇게 구멍을 낸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이 있게 되면 나중에 배관 같은 게 가기 편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져 있는 거예요. 외부 부분에 구멍을 내놓으면 이게 배관이나 닥터 같은 것이 가기 좋겠죠. 그래서 설비 배관하게 유리한 보가 허니콤보가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 핵심 정리 부분에 몇 가지 보시면 그래서 이 프렌지가 보통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이 프렌지입니다. 그래서 힘 모멘트를 부담합니다. 그럼 힘 모멘트를 부담하게 되면 프렌지가 두 개죠. 하나가 인장력을 부담하고 하나가 압축력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웨버가 전단력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판의 자구를 방지하기 위해 전단력이 큰 외부판이 자국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퍼너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브 플레이트는 판버 플레이트 거대에서 프렌지의 힘 모멘트 부족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커브 플레이트 덮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커브 플레이트 수는 최대가 4장 이하로 우리가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각부의 구성 부재 있죠.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서 특히 앵커 볼트는 우리가 정확히 봐두셔야. 원래 앵커 볼트는 보통 콘크리트에 미리 묻어준 볼트라고 보시면 된다. 신호등의 볼트하고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된다. 신호등도 밑에 기초 콘크리트에 볼트를 미리 매입해 놓고 신호등을 조립을 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볼트가 앵커 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에 하이브리드 보, 허니콤보는 아까 좀 봤고요. 하이브리드 보는 용접 H 형광에서 하이브리드 보는 하이브리드 빔, 하이브리드 보는 프렌지하고 웨브를 다른 강제를 써준 겁니다. 강제가 틀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이 측면이 그래서 이 프렌지를 고강도 강제를 쓰고 프렌지는 고강도 강제를 쓰고요. 웨버는 저강도 강제인 일반 강제를 쓰는 거예요. 일반 강제. 그래서 둘 다 고강도 강제를 쓰면 하이브리드 보가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보는 프렌지만 고강도 강제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자, 다음 중 바닥 슬래브와 철골보 간에 발생하는 전단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해가 나왔죠. 그러면 1번 개념, 1번 스티퍼너, 커브 플레이트네. 커브 플레이트. 자, 커브 플레이트 덮판이었죠. 얘는 덮판이었고요. 커브 플레이트는 자, 이 프렌지 힘 모멘트 보강이었습니다. 프렌지 힘 모멘트 보강을 위해서 사용하죠. 보강을 위해서 덧대어주는 판이 커브 플레이트였다. 그래서 힘 모멘트 보강, 줄여서 힘 보강 또는 힘 내력 보강이라고도 칭하고 있죠. 힘에 대한 보강입니다. 그리고 2번에 자, 이 스티퍼너는 자,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이죠.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설치되는 덧대어주는 판이었죠. 그래서 이 외부의 자굴 방지가 목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단력 보강 개념이 됩니다. 전단력의 보강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여기서는 족걸이 주어졌죠. 바닥 슬래브하고 철골 보관에 자, 이 발생하는 전단력 이거는 아니죠. 부재 내부에 사용하는 전단력 개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어 커넥터. 자, 시어 커넥터가 바로 전단 연결제였죠. 얘가 전단 연결제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바닥 슬래브의 철골본에
전단역에 대한 보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합성보에 사용이 된다 해서 합성보. 그래서 슬래브하고 이 보, 그래서 이 바닥판 슬래브의 개념하고, 자, 이 철골보가 있을 때 철골보의 프렌지 부분을 일치화시켜 주는데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고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사용하는 자 철물 연결제다. 연결제, 이것이 시어거예요. 그러면 바닥판이 움직이면 얘가 전단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단력을 받는 연결제라 해서 시어 커넥터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텀버클. 자, 이 텀버클은 보통 인장제를 조이는 기구죠. 인장제를 조이는 기구가 텀버클입니다. 텀버클. 그리고 프렌지는 우리가 적었죠. H형광이나 I형광에서 힘 모멘트를 부담한 상하의 날개처럼 낸 부분이 프렌지였습니다. 그래서 16번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다음 중 철골 구조의 플레이트보에서 중간 스티픈에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에 대해서, 자, 플레이트보는 판보죠. 그래서 판보. 자, 이 보통 교량과 같이 힘 모멘트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보통 H형광이나 I형광 같은 형광보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 조립을 하죠. 그래서 이 후판을 이용해서 프렌지 플레이트, 웨브 플레이트나 용접이나 고장력 볼트 리벳으로 조립해서 큰 볼을 만들게 되는 것이 플레이트 보가 되겠죠. 그러면 스티프너는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웨버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웨브 플레이트의 자굴 방지 목적 개념이 됩니다. 근데 5번에 프렌지 힘 모멘트 보강을 사용되는 게 17번에 5번 개념은 커브 플레이트고요. 5번은 커브 플레이트 덧판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고요.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번에 자 판보에서 프렌지 거드의 플레이트 거드인 판보에서 리벳 볼트로 접합되는 프렌지 커브 플레이트 수의 최대, 자 우리가 몇 장인가 해놨죠. 최대는 4장 이하로 해야 됩니다. 최대는 4장 이하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커브 그래서 이 판보에서 커브 플레이트의 전단 면적은 커브 플레이트의 전단 면적은 프렌지 단면적의 1정 이하로 해야 됩니다. 단면적의 70% 이하로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플레이트 거드의 일반적 거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프렌지 자 그래서 이 19번에 보시면 그러면 거기 플레이트 거드, 자 플레이트 거드는 판보죠. 현장에서 후판을 프렌지 플레이트하고 프렌지 플레이트 판하고 웨브 플레이트하고 이렇게 아래 위에 이제 프렌지 플레이트에서 현장에서 용접하거나 조립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웨브 플레이트가 있을 때, 그래서 특히 여기는 거의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I형광 형태처럼 웨브 플레이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높이를 우리가 춤이라 하죠.
이 높이를 춤이라 하잖아요. 춤. 그래서 춤이 깊은 보의 거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춤이 높아요. 이것이 춤이고, 이것이 폭의 개념이죠. 그 춤의 개념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수직 수평 스티프너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수직으로 넣는 스티프너가 있고 수평으로 넣는 스티프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수직으로 넣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간 스티프너고, 그다음에 이 춤 높이 클 때는 이 수평으로 스티프너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수평 스티프너. 원래 스티프너가 하중점 스티프너가 있고 수직 스티프너인 중간 스티프너이고 수평 스티프너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로 용접해서 제작하는 고력볼트 사용해 제거해요. 이 부분을 용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립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조립은 과거에는 볼트로 많이 했고요. 리벳으로 많이 했고요. 현재는 고장력 볼트, 고력 볼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장력 볼트로 형광을 대어서 조립을 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단위원 프렌지의 국부 자굴이 거기 지배된다 아니죠. 그래서 보통 외부 플레이트가 자굴이 될 수가 있는 거. 전단위에서는 외부 플레이트가 자굴이 될 수 있고, 프렌지 플레이트는 바로 얘가 힘이죠. 힘을 분담하는 것은 얘고요. 프렌지 플레이트는 자굴이고 힘 모멘트를 받죠. 그 반면에 외부 플레이트가 전단력을 부담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프렌지 플레이트는 힘 모멘트를 부담합니다. 힘 모멘트를 부담하기 때문에 얘는 압축력하고 인장력 부담을 보통 프렌지가 하게 됩니다. 압축력하고 인장력. 이것이 지배지이고, 외부 플레이트는 전단이죠. 외부 플레이트가 전단력을 부담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고, 그런데 전단력이 커지면 외부 플레이트가 자굴이 될 수 있다. 그 자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프너를 보통 우리가 설치하게 됩니다. 그 측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전단 강도는 외부의 폭두께의 비미 중간 스팀의 간격에 의해서 좌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제 스티프너가 일정적으로 보강이 되면 전단력에 대한 보강이라 했죠. 그런 개념상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철골 기둥과 주각부에 사용되는 보강제로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각부. 원래 주각이라는 것은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하는 부분이죠. 맞닿는 부분을 주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각부하고 관계한 것은 1번에 데크 플레이트. 데크 플레이트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였죠. 이 데크 플레이트는 이 골 모양의 홈을 가진 강판 재료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주각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슬래브 바닥판하고 관계되어 있죠. 이 슬래브 이 바닥판하고 관계된 게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푸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플레이트가 기초판이죠. 이것은 연간이죠. 그래서 베이스 플레이트 관계됐고, 윙 플레이트는 날개판이죠. 있고 사이드 앵글 있고 크립 앵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각부하고 관계된 거 항상 기억해 둘 것이 앵커 볼트. 앵커 볼트는 보통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베이스 플레이트와
자, 이 기초 콘크리트를 자, 연결하는 자, 볼트죠. 볼트로서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에 매입한 볼트죠. 매입하는 볼트입니다. 매입하는 볼트가 앵커 볼트입니다. 앵커 볼트. 그래서 앵커 볼트는 주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번 문제 보시면 철골 용접부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첫째, 방사선 투과법 있고요. 그 다음에 침투 탐상법이나 초음파 탐상법, 자기분말 탐상법 하여튼 탐상 들어가면 다 맞아요. 방사선 투과나 무슨 탐상법 이런 것들이 용접부 비파괴 우리가 검사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반발경도법, 자, 이 반발경도법은 이거는 콘크리트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콘크리트의 비파괴 압축 강도 시험이죠.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에 속해요. 비파괴 시험으로서 보통 압축 강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거다. 압축 강도. 압축 강도 측정할 때는 게 보통 반발 경도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슈미트 햄머 가지고 합니다. 슈미트 햄머 가지고 합니다. 반발 경도법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2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강구조의 바닥 시스템으로 적합한 거, 철골 강구조가 철골 구조를 강구조라고 칭합니다. 철골 구조를 강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1번의 플랫 슬래브, 이 플랫 슬래브하고 4번의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 1번하고 4번은 자, 철근 콘크리트의 무량판 구조였죠. 자,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무량판 구조에서는 없을 무자, 보량자. 그래서 무량판 구조에 속했습니다. 무량판 구조. 근데 차이점은 1번의 플랫 슬래브는 보강이 돼 무량판 구조로서 플랫 슬래브는 지판과 주도가 보강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하고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인 4번에 하고 이거는 지판과 주두가 보강되지 않은 것, 지판과 주두 보강이 안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는 보강이 안 된 것이고요. 그런데 1번에 플랫 슬래브는 보강이 된 것이었죠. 플랫 슬래브의 경우는 펀칭 전달을 보강해서 지판과 주두가 보강이 된 것은 플랫 슬래브였습니다. 간단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와플 슬래브하고 3번의 장선 슬래브. 그러면 3번의 장선 슬래브는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으로서 이것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자, 슬래브의 밑에 이 장선을 둔 거죠. 일정 정도의 간격으로 장선을 설치한 거예요. 예,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속한데 이 슬래브에서 이 장선을 일정 간격으로 둔 것이죠. 이것이 장선 슬래브고. 근데 이 방향 4번은 그래서 2번에 와플 슬래브, 2번 와플 슬래브는 이 방향 장선 바닥판이죠. 이 방향 장선 슬래브. 이 장선을 양방향으로 다 보낸 거 장선 슬래브를 와플 슬래브 또는 오플 슬래브라고 하죠.
와플 슬래브는 이방향 상선 슬래브를 와플 슬래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자, 바로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골 구조의 바닥판하고는 관계없고요. 그래서 5번에 합성 슬래브하고 합성 슬래브가 바로 이제 바닥판,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는 이 바닥판하고 철골보를 일체할 때 사용하는 합성보가 강구조 바닥 시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3번 문제. 자, 이 도장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 자, 1번에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해서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는 우리가 도장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 습기나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이 도장이 들뜰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최대한 작업을 중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주위의 기온이 5도씨 미만이거나 또는 43도씨 이상 되거나 상대 습도가 85% 초과할 때죠. 여기에서 이제 습도는 주의하실 것이 이 측면하고 조금 주의해서 자, 봐두시면 된다. 자, 우리가 내하 피복을 할 때의 습도 개념하고 그다음에 도장 작업할 때 습도의 개념이 혼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일반 도장 작업을 할 때 습도는 85% 초과 5시가 기준 잡고요. 그런데 내하 피복을 할 때 습도는 70% 초과가 됩니다. 그랬을 때 유의해야 되는 건 내하 피복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습도하고 도장 작업을 할 때는 습도하고 조금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혼돈이 없도록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습도는 85% 초과가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눈, 비 올 때 안개 껴 있을 때 이럴 때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강수로나 강풍, 지나친 통풍이라든지 이럴 때도 우리가 작업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주위 다른 자원에 도장 작업 시장이 있거나 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도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보통 이 도료가 휘발성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용접 작업 이런 거하고 같이 병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내하 피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보통 내하 피복은 이거죠. 강제가 온도가 높게 되면 강도가 떨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강제에 대해서 다뤘죠. 보통 600도씨 되면 강도가 2분의 1로 감소되고 900도 이상 하재되면 강도가 제로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재에 대한 피복을 해주기 위한 것이 내하 피복이 되겠죠. 내하 피복은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보통 타설 공법이나 아니면 이런 뿜칠 공법, 대표적인 주변에서 많이 보면 뿜칠 공법하고 이 타설 공법을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1번에 보시면 강제면에 들뜬 녹이나 기름, 먼지 등은 부착 등 이를 제거해서 내하 피복제의 부착성을 좋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녹이라든지 들뜬 녹이나 기름 같은 게 있으면 부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제거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화재 제조업체의 건장상에 따라 노출된 시멘트의 내화재를 양생하여서 조기 건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어디에서든 조기 건조를 하라는 조건은 없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세요. 빠르게 건조하면 균열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균열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철골에 녹서는 걸 방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미장이든 도장이든 여러분이 철골표 내하 피복이든 어디서나 빠르게 건조하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측면을 항상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뿜칠 공법의 경우 검사는 시공 후 두께의 비중은
자, 코어 채취해서 측정해 주면 되는데 이때 측정 빈도는 각 층마다 하든지 또는 1500제곱미터마다 각 부위별로 1회를 원칙으로 해주면 됩니다. 근데 1회 5개의 구멍은 손가락 개수만큼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회 할 때 5개 코어 채취해서 우리가 두께가 정확히 되네요. 그러니까 뿜칠공법의 단점이 무엇인가? 뿌리다 보니까 도막 이제 피복 두께가 일정하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골 구조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육안으로 정확히 될 수 있는 그 두께가 일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층마다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500제곱미터를 우리가 바닥 면적이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넘을 때는 우리가 1500제곱미터마다 하는데 만약에 1500제곱미터 적게 지었을 때는 각 층마다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회에 최소한 5개 정도로 측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합격의 경우 덧붙이나 재시공해서 보수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 5개 해서 불합격했으면 두께가 그럴 때는 다시 재시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상대 습도가 80% 초과하는 조건에서는 내화 피복의 내부에 이거는 강제 지수 습도에 유의해야 되는 기준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저거하고 차이가 있다. 도장 작업을 할 때 5기준은 85% 초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화 피복을 할 때 상대 습도는 70%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화 피복의 개념에서 습도에 주의해야 될 것은 상대 습도 70% 초과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85% 하려고 다 80%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 도장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상대 습도는 85% 초과고 작업 중지해야 되는 습도는 내화 피복의 습도에 유의해야 되는 기준 하는 기준하고 주의하시면 요거는 상대 습도 85%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둘이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습도는 아마 시험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공부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철근 콘크리트, 5장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